김밥 파는 아가씨랑 결혼하겠다고 미쳤어.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지라고 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첫 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반가운 인사말도 아니고 듣기 좋은 서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회장님, 한 아버지의 분노에 찬 비명입니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터져 나온 소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나이쯤 되면 세상의 온갖 희비극을 다 보게 되지만 돈과 명예의 비정함은 언제 봐도 진부하지가 않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태준 회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울에 산다면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대 재벌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회장. 올해 72세입니다. 고희를 넘긴 나이라면 보통 자손들과 어울리며 나무나 심고 꽃에 물이나 주며 살기를 바라겠지만 강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양타워 80층에 앉아 발 아래에 놓인 작은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날은 2025년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무척 아름다웠고 햇살은 눈부셨지만 강 회장의 광활한 집무실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는 강화 유리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아마 야망과 후계자에 대한 걱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회장을 모신 이 비서는 주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얇은 봉투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적어도 두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쇳소리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나? 늘 긴장한 표정의 이 비서는 조심스럽게 윤이 나는 마호가니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지난 3주간의 조사 결과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왕처럼 위엄있게 의자에 앉았지만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주 전 그는 외동 아들인 강민우 38세 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몰래 연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관계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이겠지만 재벌객의 결혼은 합병이자 권력 강화의 수단입니다. 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숨겼다는 사실에 강 회장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죠.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적 속에 종이 찢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한 여자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작고 허름한 가게 앞에서 아주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이름 윤하운, 나이 33세, 결혼 여부 미혼, 직업 마포구, 망원동 해운김밥 사장.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습니다. 김밥집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수조 원대그룹의 후계자가 고작 김밥 파는 여자와 얽히다니,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 얼굴을 어디에 들고 다닌단 말인가. 그는 다음 장들을 넘겼고 한 줄 한 줄이 그의 자존심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 고졸. 가정환경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사망 형제 자매 없음, 상속 재산 없음, 재정 상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그리고 강 회장을 거의 심장마비 걸리게 만든 숫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은행 계좌 잔액 217만 원, 287만 원. 그는 입안에서 그 숫자를 중얼거렸는데 참으로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돈은 강 회장이 손님 접대할 때 마시는 와인 한 병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핸드백 하나 값도 안 되었죠.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적은 자산을 가진 여자가 감히 태양 가문의 문턱을 넘보려 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 강 회장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만 떠올랐습니다. 꽃뱀. 분명했습니다. 돈 때문에 민우에게 접근한 것이다. 요즘 세상에 초가집에 사랑 깃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그는 미모를 이용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젊은 여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윤혜운이라는 여자도 분명 그런 부류일 텐데 좀 더 고단수고 인내심이 강한 것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궁핍함을 잔인하게 드러냈습니다. 월세 3개월 연체, 국민연금 미납, 하루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면 순수익은 고작 15만 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화나게 만든 건 여자의 가난이 아니라 서류 중간에 끼어 있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 유학까지 보냈고 늘 비싼 이탈리아 슈트만 입고 다니던 강민우가 싸구려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밥 한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놓여 있었죠. 민우는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행복한 눈빛으로 맞은편의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윤혜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땀 닦으라며 손수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주먹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통탄할 노릇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저런 허름한 가게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니 주주들이 이 꼴을 본다면 주가는 곤두박질 칠 게 뻔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겠죠. 평생 도도하던 강태준이 결국 김밥 장사꾼과 사돈을 맺네라며 파티장에서 악에 섞인 속삭임을 주고받을 게 눈에 선했습니다. 이 비서는 회장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하운 씨는 이 가게를 연 지 5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편의점 알바부터 카페 서빙까지 온갖 일을 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경멸 섞인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자네 그게 뭔지 아나 신데렐라 증후군이야. 가난뱅이 여자가 죽어라 고생하다가 왕자님 만나 인생 역전 꿈꾸는 거지. 아주 진부한 시나리오야. 삼류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러고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즉시. 그는 아들이 뭐라 물을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1시간이 일세기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태워버릴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38세의 그는 성숙하고 침착한 남성미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같은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숨 막히는 공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민우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서류 뭉치를 책상 끝으로 아들 바로 앞으로 밀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얗게 질렸죠. 그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지난 3년 동안 숨겨온 그 여자 윤혜운에 대한 조사 자료다. 강 회장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꽉 쥐었고 눈빛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절 미행하셨어요. 어떻게 제 사생활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생활. 강 회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강민우야. 태양그룹의 얼굴이지. 가문의 명예를 위협하는 일에 사생활 따위는 없어. 김밥집 사장이 강씨 집안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혜운이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강 회장이 아들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3살 먹은 여자가 통장에 300만 원도 없고 월세는 밀릴 대로 밀렸어. 그 여자가 널 왜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네, 고결한 영혼 때문에 꿈 깨라. 아들아, 그 여자는 내 지갑을 사랑하는 거고 이 그룹 사모님이라는 자리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태양그룹 회장 아들인 줄도 몰랐어요. 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고요. 강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더 크게 웃었습니다. 누굴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3년 가난한 여자가 네가 타는 차 입는 옷 브랜드를 모를 만큼 순진할 것 같으냐. 그 여자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라는 대어를 낳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나와 아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한 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봐라 민우야. 저 밖의 모든 것들, 저 빌딩들, 저 길들, 저게 다 네가 물려받을 유산이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야. 그걸 다 버리겠다고 고작 김밥 파는 여자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버리겠단 말이냐. 민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퇴근한 그를 위해 하여운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김밥을 마누라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도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차가운 저택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3년입니다, 아버지. 민우가 낮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38이에요. 제가 뭘 하는지 압니다. 전 유산 필요 없어요. 진짜 가족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그는 등을 돌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라.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일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지? 민우는 몸서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해운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민우는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정한 이상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제발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문이 닫히고 넓은 방에 강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가문의 유일한 희망인 외동아들이 고작 김밥 파는 여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강태준이다. 어떤 협상에서도 져본 적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고서를 믿지 않아 내 눈만 믿지. 좋아. 어둠 속에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우 녀석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면 내가 직접 그 계집의 본 모습을 밝혀주지. 돈과 시련 앞에서도 그 잘난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할 때 강 회장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 한지훈 박사 명함이다. 강 회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여자랑 사랑에 빠진 걸 보니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가서 진료 좀 받아봐라. 민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출근해 버렸습니다. 아들이 사라지자 강 회장은 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대기시켜. 아니 좋은 차 말고 최대한 낡고 허름한 옷 한 벌 준비해. 그리고 내일 일정은 다 취소하고. 회장님 뭘 하시려고요? 이 비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며 늙은 여우의 교활하고 결단력 있는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김밥 먹으러 갈 거다. 하지만 태양그룹 회장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아들에게 보여주겠어. 그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실제로 어떤 인간인지 말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자들에게는 평범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강 회장이 소박함의 힘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 땀과 눈물, 그리고 작지만 위대한 친절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발을 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행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과연 그 허름한 김밥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강 회장은 예비 며느리의 본 모습을 밝혀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가진 잘못된 편견이 벗겨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한 남자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비싼 옷이 무엇인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그날 강태준 회장에게 그 옷은 수천 달러짜리 수제 이탈리아 슈트가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냄새나고 다 찢어진 누더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이 막 잠에서 깰 무렵 이 비서는 얼굴을 찌푸린 채 검은 봉지를 들고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봉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여기 요청하신 특별 준비물입니다. 그가 혹시
회장이 마음을 바꿀까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같이 안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호원이라도 멀리서 따르게 할까요? 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봉지를 들고 자신의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에서 손꼽히는 권력자가 화려한 명품 옷장 한가운데 서서 어깨가 해지고 구멍 숭숭 뚫린 재킷과 얼룩진 짝짝이 바지를 꿰맨 모습을요. 그는 더 실감 나게 하려고 평생 생각조차 안 해본 짓을 했습니다. 화분에서 흙을 한 줌 집어 깨끗한 손톱 밑에 끼워 넣고 얼굴과 목에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잘 빗어 넘긴 백발을 헝클어뜨렸습니다. 그가 걸어 나오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악취가 진동해 본인조차 코를 찡그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정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 도둑처럼 비상계단을 통해 자신의 저택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마포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건 첫 번째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한쪽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사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그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군중들은 마치 역병을 피하듯 갈라졌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 찡그린 얼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아무도 금융계의 대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러운 노숙자 노인 하나만 보였을 뿐이죠. 솔직히 말해 그때 강 회장은 속으로 꽤 통쾌했습니다. 그래,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진짜 얼굴이지. 어디 내 잘난 예비 며느리는 이 사람들과 다른지 두고 보자고. 망원동에 도착한 그는 낡은 잡화점들 사이에 낀 해운 김밥을 찾아냈습니다. 삐뚤빼뚤 송을 씨로 쓴 간판은 한쪽 귀퉁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무제표만큼이나 처량해 보였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진 속의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하은. 그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 그녀는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딱 1초였죠.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상을 쓰거나 손을 저어 쫓아낼 거라는 그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깜짝 놀랄 만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쪽에 빈자리가 있으니 앉으세요, 할아버지. 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발을 끌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해. 사장님, 왜 저런 사람을 들여요? 밥맛 떨어지게. 그런 말들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해우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녀는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는데 불쾌해하거나 거리를 두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 서서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드실래요? 오늘 어묵 국물이 아주 따뜻하고 맛있어요. 강 회장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짐진 몸을 떨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 한 줄만 줘. 일부러 더럽게 만든 그의 손이 깊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 구겨져 쓰레기 뭉치 같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돈을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해우는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돈을 펴지도 않았고 경멸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옛날 김밥으로 드릴게요. 금방 만들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뜻하게 해 드릴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서자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중년 남자가 젓가락을 그릇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사장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요. 저런 사람을 받으면 누가 밥을 넘기겠소. 여러분, 혜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면서 고개를 들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은 다 같은 손님인걸요, 아저씨.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러 온 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아저씨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강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군.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돈 많은 손님들을 모셔야지 거지를 감싸고 돌아 이 여자가 바보인가? 아니면 이게 세상 인심 얻기 작전인가? 잠시 후 혜운이 김밥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대충 담은 접시가 아니었습니다. 속이 꽉 찬 김밥은 일정한 크기로 잘려 있었고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과 노란 단무지가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돈을 더 받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물 뜨거워요. 강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찰진 밥 아삭하고 달콤한 채소 고소한 참기름 향.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사교 파티에서 먹던 아무 맛 없는 산의 진미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혜우는 다시 달려나가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오늘 다리가 아프세요. 푹신한 의자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고는 소고기가 들어간 특수 김밥 2줄을 내왔습니다. 할머니가 다 먹고 낡은 천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손을 떨자 혜우는 얼른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아유, 됐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그 돈으로 파스 사서 붙이세요. 다음에 건강해지시면 그때 주세요. 구석에 앉은 강 회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본인은 월세가 3개월이나 밀렸고 통장에 300만 원도 없으면서 자선 사업을 해 미쳤어. 확실히 미쳤어. 장사하는 사람이 이러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음식이 남아돌아 버려지는 호화로운 파티를 생각했고 김밥 한 줄에도 온 정성을 담는 이곳을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그는 500원짜리 식사와 국물 값으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그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혜우는 돈 2장을 받아들고 세어보지도 계산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배부르게 드셨으면 됐죠. 다음에 지나가다 들르시면 더 주셔도 되고 없으면 마세요. 제가 물 한 잔 대접한 셈 치죠 뭐. 구석진 곳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로 돌아온 강 회장은 가발을 벗고 얼굴의 흙을 급히 닦아냈지만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 뭔가 아주 이상하다. 내가 만난 꽃뱀들과는 다르다. 하지만 평생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온 늙은 여우의 의심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일 진짜 시험을 해보자. 궁지에 몰렸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다음 날 강 회장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인물을 연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부드럽게 미는 대신 어깨로 쾅 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비틀거하며 걸어가다 의자와 테이블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배고파 김밥 김밥 내놔. 그가 걸걸하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는 양복을 입은 점잖은 점심 손님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빙하던 해운이 급히 쟁반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바닥으로 탁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김밥, 빨리 뭘 그렇게 굼뜨게 굴어. 가게, 안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다들 여주인이 화를 내거나 적어도 경찰을 불러 이 술 주정뱅이 노인을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해우는 몸을 굽혀 메뉴판을 집어들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신가 봐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그러고는 강 회장을 향해 여전히 믿기 힘들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김밥 접시를 내오자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젓가락으로 김밥을 쿡쿡 찌르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저거 노인네라고 사기치는 거야? 그러고는 젓가락을 바닥에 내던져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쯤 되어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이보세요. 사장님 장사 이따위로 할 겁니까? 당장 저 미친 영감탱이 쫓아내요. 손님들이 밥을 먹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안 쫓아내면 우린 나가고 다신 이 가게 안 옵니다. 협박은 경제적 타격으로 직결됩니다. 손님을 잃으면 굶어 죽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이다. 돈을 택할 것인가? 큰 손님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례한 거지에게 연민을 베풀 것인가? 해에우는 그 자리에 서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양복 입은 남자를 바라보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배도 고프셔서 정신이 좀 흐릿하신 것 같아요. 배고픈 어르신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오늘 식사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돈을 테이블에 던지고 동료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미쳤구만. 이렇게 장사하다간 조만간 망할 거요. 손님들이 다 나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선풍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우는 강 회장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꾸짖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밥 접시를 그에게 더 가까이 밀어주며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어서 드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쓴맛이 났습니다. 자신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친절한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계산할 때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한 줌을 꺼냈습니다. 짤랑짤랑.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동전을 하나씩 셌습니다. 다 합쳐봐야 3,500원짜리 식사비에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동전 더미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다 털었어. 이게 전부야. 해오는 동전들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한숨을 삼켰지만 강 회장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전을 서랍에 쓸어 담았습니다.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강 회장은 가게를 나와 조금 걷다가 급히 좁은 골목으로 꺾어 전봇대 뒤에 숨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해운이 방금 그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던져진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주저앉더니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빨개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그녀는 눈물을 훔쳐내며 계속 테이블을 닦고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강 회장의 가슴을 정통으로 때리는 주먹과도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다른 손님의 모욕도 견뎠습니다. 오직 낯설고 더러운 노숙자 한 명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몰래 카메라도 없고 연기를 보여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것이 진짜 본성이었습니다.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마음씨. 그는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내 침묵했습니다. 이 비서는 붉어진 회장의 눈시울을 보고 감히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민우의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혜운이가 가게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대요. 까다로운 손님 한 분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버려서 점심 장사를 공쳤다고 슬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님한테 화는 안 난대요. 우리 아버지처럼 불쌍해 보였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문자를 읽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 없이 자란 그 여자는 국어라는 노인을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멀쩡한 아버지인 자신은 자식의 행복을 갈라놓으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자문해 봅니다. 도대체 여기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통장은 비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김밥 파는 아가씨일까요? 아니면 돈방석에 앉아 있지만 영혼이 메마르고 편견으로 가득 찬 회장님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 회장의 후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속죄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고 더 중요한 건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막막해진 거죠. 그 거지 노인이 김밥집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과 놀라움이 뒤섞인 마지막 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마음에 편견이 가득 차 있다면 눈조차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평생 전쟁 같은 시장에서 살아온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생각했죠. 세상에 조건 없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분명 저 순진한 얼굴 뒤에
음모나 어두운 면이 있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 그는 마지막 검증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이 아니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인 7시 20분에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밥 먹으러 올 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늦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망원동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작고 허름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도 아니고 맛집 찾아온 젊은이들도 아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거나 지팡이를 짚은 낡고 기운 옷을 입은 노인들이었죠. 그들은 새벽의 찬 공기 속에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서 있었는데 마치 전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전히 노숙자 차림을 한 강 회장은 살금살금 줄 맨 뒤로 가서 섰습니다. 그는 앞줄에 선 할아버지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왜들 이렇게 일찍 줄을 선 거요? 사은품이라도 주나?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 빠진 입으로 웃었습니다. 처음 왔수. 이 동네로 흘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보금은 토요일마다 혜운이가 일찍 문을 열고 우리 같은 독거노인들한테 무료로 김밥을 나눠줘. 벌써 3년째야. 3년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통장은 텅 비었고 본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3년 동안 남을 먹여 살렸다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혜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만든 김밥이 가득 담긴 큰 쟁반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을 텐데 피곤하거나 짜증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소고기 무국 끓였으니까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비좁은 가게에 아는 훈기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혜운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물을 따르고 숟가락을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혜운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혜운아 폐지, 판돈 조금 있다. 이거 받아서 채소라도 더 사거라. 맨날 공짜로 얻어먹으니 미안해서 원. 혜운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밀어내며 딸이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듯 할머니를 껴안고 어깨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사셔서 매주 와서 밥 드시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돈 주시면 저 화낼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며 강 회장은 콧날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먹고 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들고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요즘 돈 벌기 힘든데 아깝지 않소. 테이블을 닦던 혜우는 잠시 멈추고 창밖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깝죠. 할아버지,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저 젊었을 때 정말 배고팠거든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전 갓 고등학교 졸업한 18살이었는데 의지할 곳도 없고 아무도 절 써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틀을 꼬박 굶다가 이 추운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기절한 적이 있어요. 깨어났더니 노점상 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절 일으켜 세우고 김밥 한 줄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먹어라 아가야, 배가 불러야 살 힘도 생기는 거야 라고 하셨죠.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먹은 김밥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목숨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중에 아무리 가난해도 내 주변 노인들이 굶게 두지는 않겠다고요. 돈은 많이 없지만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쾅 하고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뚱뚱한 중년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윤하운 어디 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이 마감이야. 3개월이나 밀렸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당장 90만 원 안 내놓으면 나가 짐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릴 테니까. 가게 안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노인들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해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가 고개를 숙이고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주말에 단체 주문이 있어서 그때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장사해야 해요. 이틀은 무슨 얼어 죽을 계엄물주가 손을 뿌리치자 해운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독촉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자선사업 실컷 하면서 월세는 안내 성녀 노릇 하고 싶으면 다리 밑에 가서 해. 월요일 아침까지 통장에 돈 안 들어오면 불도저 불러서 이 썩어 빠진 가게 밀어버릴 거야. 말을 마친 그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뻥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해우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노인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등을 쓸어주기도 하고 주머니를 뒤져 돈이 있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해우나, 우리가 모금이라도 하러 갈까? 아니에요. 해우는 급히 눈물을 닦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익숙해요.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강 회장은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를 나갔습니다. 안 보이는 곳까지 가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 비서. 그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김밥집, 건물주 놈 당장 조사해. 현금 가져와서 밀린 월세 3개월치 다 갚아. 당장. 그리고 명심해. 절대 내가 갚았다는 거 그 여자가 모르게 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가씨가 세상에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혀도 되는가. 그는 가난은 게으르고 무식해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월요일 강 회장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입는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덜 더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서민적이었죠. 그는 키다리 아저씨가 빚을 갚아준 뒤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르자 가게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해우는 주방에 없고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옥자. 할머니가 없어지셨다고요? 치매가 있으신데 혼자 나가시면 어떡해요? 알고 보니 옆 동네 사는 치매 노인이자 단골 손님인 옥자 할머니가 아침부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해우는 앞치마를 테이블에 팽개치고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편하게 드세요. 돈 내실 분은 카운터에 두시고 없으신 분은 다음에 주셔도 돼요. 제가 옥자 할머니를 찾아봐야 해요. 몸도 약하신데 큰 길로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러고는 가게를 텅 비워둔 채 화살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 회장도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망원동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행인들에게 묻고 편의점을 뒤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뒤 꽤 멀리 떨어진 작은 공원에서 그녀는 옥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미끄럼틀 아래 웅크리고 앉아 집 가는 길을 잊어버려 무서워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옥자, 할머니, 혜운이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안도감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놀라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할머니를 업고 할머니 따님 집까지 긴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따님은 고맙다며 사례금을 주려 했지만 해오는 땀으로 등이 다 젖은 채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잘 보살펴 드리세요. 혜운이 가게로 돌아왔을 때 강 회장도 막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고 먹튀도 없었습니다. 계산대 위에는 지폐와 동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쪽지도 남겼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시네요. 밥 제가 더 퍼먹어서 돈 더 냅니다. 혜우는 돈 무더기를 보며 행복하게 웃더니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라면을 시켰습니다. 그때 행색이 초라하고 오랫동안 실직 상태인 듯한 젊은 청년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혜우는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돈 있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먹었니 들어와 따뜻한 밥 한 그릇 줄게 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갑을 두고 왔으면 다음에 갚아. 들어와 사내 대장부가 배가 든든해야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라면을 먹던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자주 일어나 외상 줬다가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 해우는 묘하게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요? 할아버지, 그거 아세요? 배고픈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 배고픈 채로 잠들게 하느니 제가 좀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빈부에 대한 오만과 편견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만 배는 더 부자였습니다. 그는 은행에 수천억이 있어도 남이 속일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으면서도 세상을 믿고 사랑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됐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아이가 더 이상 고생하게 둘 순 없다. 그는 이 낡은 건물을 통째로 사서 그녀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월세 걱정 안 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5번째 방문 때 그가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그 험상궂은 건물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이 벌개져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분명 이 비서가 돈 다 갚았다고 보고했는데 이 쥐방울만한 게 그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다음 달 월세 2배로 올린다. 60만 원 싫으면 꺼져.
해운이 기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아저씨. 그리고 밀린 3개월치 받으셨다고 연락받았는데요. 받으면 뭐, 그가 뻔뻔하게 낄낄거렸습니다. 내 맘이야. 이 가게는 늙어 빠진 노인네들, 거지들만 드나들어서 우리 건물 물을 다 흐려놔. 싹 다 쫓아내고 싶어. 그는 강 회장을 포함해 가게에 앉아있는 늙고 초라한 손님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자리만 차지하고 다 꺼져. 강 회장은 나무 젓가락을 꽉 쥐어서 뚝 하고 부러뜨렸습니다.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게 안에 가난한 손님들, 복권 파는 할머니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대신 내주겠소, 해우나. 작년에 내가 사고 나서 수술비 없을 때 네가 가진 돈 다 털어줘서 내 다리 지켰다. 이제 내가 널 도울 차례야. 고생 꽤나 하게 생긴 또 다른 남자가 나섰습니다. 나도 내가 망해서 한강 다리 가려던 거 아가씨가 밥 주면서 살라고 했지. 60만 원, 우리가 십시일반하면 그까짓 거 내고도 남아. 기름때 묻고 낡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해운의 테이블 위에 소중하게 놓였습니다. 그들은 돈은 없지만 의리는 넘쳤습니다. 탐욕스러운 건물주로부터 친딸처럼 해운을 지키려 했습니다. 해운은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격해서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앉아 전율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가난한 이유 저축이 없는 이유는 위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준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에 대한 분노와 젊은 처자에 대한 존경심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거지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장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비서 어디야? 당장 계약서 들고 와. 이 건물 내가 산다. 지금 당장 15억에 매입해. 그리고 변호사도 불러. 이 사기꾼, 건물주놈 협박죄로 감옥에 쳐넣어. 가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건물주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해우는 낯익은 거지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누더기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는 해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해운아, 속여서 미안하다. 나 노숙자 아니다. 나 민우 애비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냄새 나는 거지 노인에서 전화 한 통으로 건물을 사버리는 재벌 회장으로 변신하다니요. 하지만 이게 결말이 아닙니다. 이 적나라한 진실 뒤에 이어지는 시아버지와 예비 며느리의 대면이야말로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해우는 자신을 속이고 시험한 시아버지를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민우는 아버지가 이런 짓을 꾸몄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가 무릎 꿇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강태준 회장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빳빳이 들고 권력으로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습니다.
김밥집에서의 운명적인 그날 강 회장이 거지 옷을 벗어 던지고 정체를 밝힌 후 그의 세계관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곧장 가서 서재에 멍하니 앉아 화려하지만 무정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마천루들이 예비 며느리가 끓여준 어묵 국물 한 그릇보다 따뜻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그는 민우를 불렀습니다.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들어와서 밥 먹어라. 우리 둘이서만. 민우가 식당에 들어서며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압박하고 헤어지라고 강요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넓디 넓은 식탁에는 부자 후지 두 사람과 소박한 반찬 몇 가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에게 생선 한 점을 집어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틀렸다. 민우는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틀렸다고 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 아가씨, 윤하운, 그 사람은 꽃뱀이 아니야. 우리 가문 사람 다 합쳐도 못 따라갈 보석 같은 사람이다. 그 아가씨 만나고 싶다. 정식으로. 그룹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이다. 민우는 펑펑 울었습니다. 38 먹은 사내가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 사이의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강 회장의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냐? 강 회장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전선이 어지럽게 얽힌 4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4층이에요, 아버지.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민우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넥타이를 고쳐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해운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매일 오르내리던 길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4층에 도착해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이맨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가 노크했습니다. 혜운아, 나 왔어. 문이 열리고 혜운이 나타났습니다. 수수한 실내복에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민우 씨 일찍 왔네. 혜운이 멈칫했습니다. 남자친구 옆에 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 위엄 있는 태도하지만 저 얼굴, 저 눈. 할아버지. 그녀가 입을 가리며 더듬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밥 드시러 오던 그 할아버지. 민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는 사이야. 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짜 밥을 주던 그 불쌍한 거지. 할아버지가 애인의 아버지라고, 천하의 태양그룹 회장이라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제국의 수장 강태준 회장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좁고 낡은 타일 바닥 위 김밥 파는 아가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기겁하며 부축하려 했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해운을 올려다보며 떨리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윤하은 양. 해운은 겁이 나 얼른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저 천벌 받아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나는 그대를 의심했소. 돈 보고 내 아들에게 접근한 줄 알았지. 거지로 변장해서 깽판도 치고 무례하게 굴면서 그대의 본성을 까발리려 했소. 내 더러운 계산 속으로 그대의 선량함을 시험했단 말이오. 그의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소. 내가 졌소. 그대는 내 72년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선하고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요. 돈만 많지 인격은 빈털터리인 내가 오늘 용서를 구하러 왔소. 부디 이 늙은이의 망령을 용서해 주시오. 작은 방은 흐느끼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해운도 울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의 투박한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자식 걱정하는 건데. 저 화 안 났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기뻐요. 그날 저녁 식사는 그 좁은 자취방에서 이뤄졌습니다. 사내 진미는 없었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해운이 급하게 만든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는 생애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차가운 사교 파티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강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우는 드라마처럼 돈 봉투를 주고 민우와 헤어지라고 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고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망원동 김밥집 건물 등기 권리증이다. 내가 샀다. 이제 이건 내 거야. 다시는 주인한테 쫓겨날 걱정, 월세 때문에 울 일 없을 거다. 해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님,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 못 받아요. 강 회장은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받아라. 이건 돈 주는 게 아니다. 사과의 표시이자 감사의 표시다. 네가 내게 삶의 방식, 사람의 정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교훈은 이 건물보다 훨씬 값지다. 해우는 흑흑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는 인정이자 보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계속 김밥 장사 하고 싶어요. 혜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고 먹고 싶진 않아요.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울게. 퇴근하고 가서 설거지할게. 강 회장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도 돕지. 토요일마다 나 한가하다. 내가 서빙하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빈부의 격차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 회장은 정말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토요일 아침 망원동 주민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해운 김밥 앞에 서고 점잖은 노신사가 내려 양복 대신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밥 나왔습니다. 국물 뜨거워요. 강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대기업 회장이 서빙하니 겁을 먹었지만 서툴지만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독거노인들과 친구처럼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퍼져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강태준 회장의 사진은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태양그룹 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폭등했습니다. 그는 그룹 정책도 바꿔 직원 급여를 인상하고 며느리의 가게처럼 자선식당 수백 곳을 지원하는 따뜻한 밥상,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5성급 호텔도 럭셔리한 웨딩카도 없었습니다. 해운의 뜻대로 작은 김밥집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권력 있는 사업 파트너들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 복권 파는 할머니들, 해운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주례를 섰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동네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그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행복이란 게 알고 보니 참 단순하더군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1년 뒤 해우는 예쁜 딸을 낳았고 이름을 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라는 뜻으로 삶에 대한 감사를 담았죠. 예은이는 김밥 냄새와 부모님의 사랑,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예은이가 5살 되던 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은 부자라면서 왜 맨날 김밥 팔아요? 친구가 김밥 장사는 천한 거래요? 강 회장은 손녀를 꼭 껴안고 가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이 따뜻한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은아, 잘 기억해라. 세상에 천한 직업은 없어. 천한 인격이 무서운 거지. 우리 집이 김밥 파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란다. 그는 웃고 떠드는 손님들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란 게 참 묘하단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거든. 할아버지는 평생 걸려 그 진짜 부유함을 찾았단다. 노을이 지고 황금빛 햇살이 작은 가게를 비췄습니다. 가족은 함께 모였습니다. 부모는 가게를 정리하고 할아버지는 손녀와 놀아주었습니다.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운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생에는 늘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기 위해 기꺼이 몸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킬로원짜리 김밥 한 줄이 전 재산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하죠. 이 늙은이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김밥집을 찾게 될지 모르니까요.